겨울 골목은 냄새로 먼저 압니다. 연탄 그을음과 배춧국이 뒤섞인 냄새, 어디선가 끓고 있는 된장이 골목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저는 거위털 패딩 대신 낡은 군용 점퍼를 걸쳤습니다. 평소 타는 제네시스 대신 전철을 3번 갈아탔어요. 72년을 살면서 전철을 탄 건 손으로 꼽을 수 있었습니다. 역에서 내리자 광화문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저를 맞았어요. 버스 정류장 옆 복덕방 유리에 누군가의 손바닥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이 손 크기였어요. 골목 안으로 들어서니 낡은 간판들이 좁은 길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끝에 빛이 반쯤 나간 네온 글자로 이렇게 쓰인 가게가 보였어요. 수안내 순두부. 저는 멈췄습니다. 간판이 낡았어요. 시옷자가 살짝 기울어져 있었고 가게 창문에는 성에가 꽃처럼 피어 있었습니다. 그 성에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누군가 안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들이 이 골목에서 여자를 만났습니다. 사흘 전 진수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한 말이 아직도 귓속에 박혀 있어요.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어요. 그 여자가 아니면 평생 혼자 살겠습니다. 감히 아버지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34살짜리 아들이 제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27살에 3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여자라니.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한성건설은 창립 40년 시공능력평가 7위 기업이에요. 그 회사의 며느리가 골목 순두부집 사장이라니. 더구나 미혼모라니. 제가 살아온 방식이 쌓아온 것들이 허락하지 않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말이 떠올랐어요. 당신은 사람을 볼 때 숫자로 봐요. 몇 평에 사는지, 몇 억이 있는지. 근데 사람의 진심이 담긴 눈빛은 못 보는 것 같아요. 암 판정을 받고 병실에 누운 아내가 마지막 달에 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12년째 기억하고 있었어요. 기억하면서도 고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뱉고 가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울이 딸랑거렸어요. 따뜻한 김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순두부 끓는 소리가 났어요. 냄비 뚜껑이 달그락거렸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컸습니다. 손에는 행주를 들고 있었고 앞치마는 국물이 튀어 얼룩져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서 이상한 것을 느꼈어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낡은 점퍼의 노인을 보면서도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당황하지도 의심하지도 않은 눈이었습니다. 저 눈빛, 아내가 말했던 눈빛이 저런 건지 저는 생각했어요. 순두부찌개 하나 주시게. 저는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게는 작았어요. 테이블 5개, 의자는 삐걱거렸고 벽에는 손으로 쓴 메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격이 아직도 2019년 기준이었어요. 물가를 올리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수안이라는 여자는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뚝배기가 끓으면서 나왔습니다. 저는 받아들다가 순간 멈췄어요. 뚝배기 옆에 계란이 하나 더 들어가 있었습니다. 메뉴판에는 없는 것이었어요. 계란은 시키지 않았는데 추운 날 오신 분들한테는 그냥 드려요. 수아는 딱히 친절을 강조하는 말투가 아니었어요. 당연한 일처럼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계란을 내려다봤어요. 계산된 친절이라기엔 너무 사무적이었습니다. 손님을 꾀려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떴어요. 뜨거웠습니다. 혀가 데일 만큼 뜨거운데도 멈출 수 없는 맛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국물을 먹은 게 언제였나? 아내가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새벽같이 일어나 사고를 우렸고
제가 출근하기 전 뚝배기를 상에 올렸어요. 항상 이 온도였습니다. 그때 안쪽 방에서 소리가 났어요. 아이 우는 소리였습니다. 수환이 행주를 내려놓고 방으로 뛰어갔어요. 잠시 후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3살쯤 돼 보이는 사내아이였어요. 통통한 볼에 눈이 크고 속눈썹이 길었습니다. 수환을 꼭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미안해요. 잠깐 울었어요. 수환은 아이를 한 팔로 안은 채 다른 손으로 주방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이는 금세 울음을 그쳤어요. 수환의 목 냄새를 맡으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훔쳐봤어요. 능숙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는 자세가 어딘가 어설펐어요. 엄마의 자세라기보다는 처음으로 아이를 받아든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울지 않았어요. 그 품이 익숙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왜 저렇게 서툴지? 저는 속으로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몇 년째 키우고 있다면서 왜 저렇게 어설플까요? 역시 철없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구나.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아이를 안는 내내 수환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눈썹을 찌푸리고 입술을 깨물며 정말 조심스럽게 아이의 등을 토닥이고 있었어요. 실수하면 안 된다는 듯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밤낮으로 아이를 돌본 흔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자 수환이 포장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국물이 좀 남았어요. 저녁에 데워 드세요. 돈을 안 받는 건가? 계산하셨잖아요. 이건 그냥요. 또 그 당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골목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가게 창문에서 불빛이 새고 있었어요. 성의 너머로 수환이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무언가를 먹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고 고요한 장면이었어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더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찬 공기 속에서 봉투를 꽉 쥐었어요. 국물의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온기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오른손 끝까지 퍼지는 것 같았어요. 내일 다시 와야겠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가게보다 먼저 골목을 걸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수환을 아는 사람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72년을 살면서 배운 것 중 하나는 사람의 진짜 모습은 당사자보다 주변 사람들이 더 잘 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사람 앞에서 가장 꾸민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이웃 앞에서는 진짜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굳이 감추려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수환이 아니라 이 골목을 먼저 읽기로 했습니다. 골목은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채소 가게는 이미 문을 열었고 세탁소 앞에는 빨래 봉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떡집에서는 김이 피어올랐어요. 골목 사람들은 서로 아는 체를 했습니다. 오래부터 산 사람들 특유의 편안함이 있었어요. 골목 어기 떡볶이집 아주머니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환이요? 착하죠. 근데 불쌍해요. 불쌍하다니요? 25에 부모님 2분 다 잃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심장마비로 가셨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반년 만에. 남은 건 저 가게랑 빚이었어요. 근데 팔지 않았어요. 부모님 2분이 20년 운영하신 가게라고. 어떻게 팔겠냐고. 그 어린 것이 혼자서요. 아주머니는 말하다 말고 떡볶이 냄비를 저었습니다. 손놀림이 조금 거칠었어요.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사람의 손놀림이었습니다. 그 아이는요? 아이 아버지는? 아주머니는 말을 아꼈어요.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잠깐 국물만 바라봤어요. 그건 제가 잘 몰라요.
알면서 모른다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끌어낸 말은 반쪽짜리이니까요. 이 골목에는 수완이 말하지 않는 무언가를 다들 알고 다들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 무렵 골목 안 세탁소에서 더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60대 세탁소 주인은 이 골목에서 30년 산 사람이었어요. 낡은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다가 저를 보더니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수완이 엄마가 돌아가실 때 수완이 곁에 있었어요. 새벽에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수완이 혼자 택시 타고 갔대요. 보호자가 없어서 그날 밤에 장례 준비까지 혼자 다 했고요. 25살이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25살에 혼자 택시를 타고 새벽 병원으로 간 여자. 보호자란에 자기 이름을 적었을 그 여자. 장례 준비를 혼자 다 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한참 맴돌았어요. 그 아이를 언제부터 키웠는지 아십니까? 세탁소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2년 됐나? 아이가 돌도 안 됐을 때 데려왔어요. 갑자기 아이가 생겼다는 소문에 동네가 한동안 수군거렸는데 수환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해명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키웠어요. 욕먹어도 그냥, 억울해도 그냥 해명하지 않았다. 억울한데도 말하지 않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포기한 사람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사람. 저는 그 대목에서 오래 멈췄어요. 어느 쪽일까요? 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세탁소를 나오며 골목을 한 바퀴 더 걸었어요. 빵집 주인은 수완이 이른 아침마다 밝게 인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채소가게 아주머니는 단무지 값을 꼭 제때 낸다고 했어요. 생선 가게 주인은 가끔 남은 김밥을 갖다 준다고 했습니다. 다들 수완을 좋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부분만 골목 전체가 약속이라도 한 듯 침묵했어요. 저녁 다시 순두부집에 들어갔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혼자였어요. 아이는 카운터 옆 작은 매트 위에서 블록 장난감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색색의 블록들이 작은 탑을 이루고 있었어요. 아이는 그것을 쌓았다 무너뜨리기를 반복하며 혼자 까르르 웃었습니다. 이 작은 가게 안에서 아이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창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아이는 그냥 블록을 쌓고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저를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자리에 앉아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이 컸어요. 속눈썹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블록 하나를 내밀었어요. 빨간 블록이었습니다. 수완이 웃었습니다. 작고 지친 웃음이었지만 진짜 웃음이었어요. 저는 블록을 받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왜 떨리는지 몰랐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손주가 이쯤 됐을 텐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감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판단이 흐려져요. 찌개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뚝배기 옆에 계란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주는 계란이었습니다. 저는 계란을 보며 생각했어요. 매일 이렇게 하는 건가? 모든 손님에게 국물을 한 숟가락 떴어요. 뜨거웠습니다. 혀가 데일 만큼, 멈출 수 없을 만큼, 어제와 같은 온도였어요. 그제와도 같은 온도였습니다. 매일 같은 온도로 국물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여자는 그걸 해내고 있었어요. 아이를 등에 업고 월세를 걱정하면서도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완에 대해 머릿속으로 정리한 것들 중 부정적인 것이 줄고 있었어요. 처음엔 미혼모라는 사실이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단어 뒤에 다른 것들이 보였어요. 새벽 택시, 혼자 치른 장례, 해명하지 않는 담담함, 매일 같은 온도의 국물, 골목 사람들이 하나같이 감싸는 눈빛. 그 사실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 여자에게 흔들리고 있는 건가?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저 불빛들 어딘가에 수안의 가게가 있었습니다. 지금쯤 가게 불을 끄고 아이를 재우고 있을까요? 아니면 혼자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성에 낀 창문과 달그락거리는 냄비 뚜껑과 빨간 블록 하나를 내밀던 작은 손.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또 와야겠습니다. 엿새째 되는 날 사건이 생겼습니다. 제가 가게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어요. 협상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목소리를 수십 년 동안 들어왔어요. 통보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지 않고 잠시 바깥에 서서 들었어요. 이 건물 다음 달부터 재건축 들어가요. 나가셔야 합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처럼 보이는 40대 남자가 서류를 들고 서 있었어요. 정장은 반듯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수안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행주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카운터 옆에서 영문도 모른 채 블록을 만지고 있었어요. 임대차 계약이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요.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새 주인이 허물고 신축을 올린다네요. 법적으론 보상금 드리고 내보낼 수 있어요. 보상금이 얼마인데요? 500. 수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눈빛이 흔들렸지만 금방 다잡았습니다. 500만 원으로 어딜 가요? 부모님이 20년 동안 운영하신 가게예요. 이 자리에서 부모님이 처음 만나셨고 저도 이 가게에서 컸어요. 500만 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저도 어쩔 수 없고요. 기한 안에 나가주시면 됩니다. 남자는 서류를 카운터 위에 내려놓고 돌아섰어요. 가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방울이 짧고 날카롭게 울렸어요. 그리고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아는 카운터에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잠깐이었습니다. 길어야 10초였어요. 다시 눈을 뜰 때는 원래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다가 금방 가라앉았어요. 저는 그 10초를 지켜봤습니다. 저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삼킨 걸까요? 부모님 이야기, 20년의 가게, 빚 아이. 그 모든 것이 10초 안에 눌러졌을 겁니다. 아이가 주방 쪽에서 걸어 나왔어요. 수안의 다리를 두 팔로 감았습니다. 엄마, 배고파? 그래, 밥 줄게. 그 목소리에 눈물이 없었어요.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무너져도 될 상황인데 무너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가 저랬어요. 제가 사업 초기 부도 위기를 맞았을 때 아내는 한 번도 제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아이들 재운 뒤 욕실에서 혼자 울었다는 걸. 강에서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을 지키려고 그랬다는 걸 저는 한참 후에야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대문구 이문동 수안내 순두부 건물 현황 알아봐. 소유자 변경 내역이랑 재건축 인허가 여부. 다음 날 아침 보고가 왔습니다. 건물주는 한 달 전 바뀌었어요. 등기부등본을 넘기자마자 뭔가 이상했습니다. 새 소유주는 부동산 개발업자였어요. 소규모 상가 여러 곳을 사들여 허물고 오피스텔을 올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자였습니다. 그 수법 자체는 낯설지 않았어요. 서울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한성건설의 협력하청업체 대표 이름이었어요. 그자는 한성건설이 개발 예정지를 발표하기 전 주변 부동산을 먼저 선점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제가 알면서도 묵인해온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그자가 왜 이 골목에 있는 건가요? 이 작은 순두부 가게 하나 내쫓으려고 건물까지 산 건가요? 그자가 이 골목에 왜 있는지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골목에 한성건설이 개입해 있어요. 누군가 이 가게를 겨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확신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미 확신과 다를 바 없는 냄새가 났습니다. 이 사업을 아는 사람, 그 정보가 어디서 새어나갔는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가게를 겨냥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 저는 서류를 덮었어요.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아들 이진수.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 비서에게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최수환 씨에 대한 추가 조사입니다. 사진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어요. 호텔 방 불빛 아래 핸드폰 화면이 밝게 켜졌습니다. CCTV 사진이었어요. 화질이 흐릿했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야간이었고 어느 건물 입구였어요. 수환이 남자와 나란히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어요. 수환이 맞았습니다. 건물 간판이 보였어요. 모텔이었습니다. 역시 그 한 단어가 가슴속에서 쾅 하고 울렸어요.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다는 냉소와 이러지 않기를 어딘가에서 바라고 있었다는 마음이 동시에 충돌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엿새 동안 조금씩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택시, 혼자 치른 장례, 담담한 눈빛, 매일 같은 온도의 국물, 골목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빨간 블록을 내밀던 작은 손. 다 연기였나? 저는 또 속을 뻔했습니다. 제 판단이 맞았어요. 처음부터 제 판단이 맞았습니다. 저는 술을 한 잔 따랐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멀리 그 골목 어딘가에서도 지금 불이 켜져 있겠죠. 수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없는 일이에요. 다음 날 저는 냉정한 표정으로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수아는 평소처럼 웃으며 맞았어요. 저는 그 웃음이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계산된 웃음이겠지. 이 골목에서 착한 사람으로 소문나려는 거겠지. 국물 한 숟가락도 맛으로 느끼지 못했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스쳐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또 블록을 들고 다가왔지만 저는 시선을 돌렸어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미 한 번 흔들렸는데 두 번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골목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나, 나야 현주.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30대 여자가 뛰어들어왔어요. 숨이 찬 얼굴이었습니다. 외투도 제대로 여미지 않은 채였어요. 뛰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수아의 대학 동창이라고 했어요. 둘은 카운터 뒤로 가서 작은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귀를 세웠어요. 그 사진 봤어. 누가 찍어서 뿌리고 있더라. 알아. 너 억울하지 않아? 사람들이 다 오해하잖아.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해? 해명해봤자야.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 말해봤자 더 복잡해져. 근데 그 사람이 박찬희 외삼촌이라는 거 그냥 말하면 안 돼? 외삼촌. 제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언니 기일에 박찬희 보여주러 갔던 거잖아. 외삼촌이 보고 싶다고 해서. 수환이 조용히 답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피곤한 목소리였어요.
그 사람이 오빠라는 거 알면 다들 더 이상한 눈으로 봐. 미혼모가 남자랑 다닌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나아. 저는 눈이 멈춰버렸습니다. 모텔에 함께 간 남자가 수아의 오빠였어요. 언니 기일. 박찬희를 보여주러. 외삼촌. 파편들이 한자리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전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무언가 결정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쏟아졌습니다. 어제 밤에 확신이 흔들렸어요. 언니, 기일, 외삼촌. 이 세 단어가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질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숨을 골랐어요. 떨리는 손으로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최소한 주변 인물 전면 재조사, 특히 모텔에 함께 간 남자의 정확한 신원, 그리고 박찬이라는 아이의 출생신고, 서류 원본, 골목을 빠져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낫달이 떠 있었어요. 흐릿하고 옅었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겨우 보이는 달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알지 못한다고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저는 그 달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제 평생의 믿음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나는 아직 모릅니다. 다음 날 새벽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서울 새벽 4시의 하늘은 먹빛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제 들은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외삼촌, 언니 기일. 그 두 단어가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잠을 청하려 해도 눈이 떠졌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잠을 이루지 못한 밤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었어요. 아내가 암 선고를 받던 밤, 첫 사업부도 직전 밤, 그리고 오늘 밤이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해봐. 박찬희. 본명은 이찬입니다. 출생신고상 친모는 박수진, 친부는 이강현. 최수환 씨 친언니 부부예요. 이찬이 생후 40일 되던 날 박수진 씨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강현 씨는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요양원에 있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생후 40일. 그 나이를 떠올렸습니다. 40일 된 아이가 얼마나 작은지 아직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 아이를 두고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 아이를 받아든 사람은 25살 이모였어요. 부모도 언니도 없이 혼자 남겨진 25살이요. 최수환 씨는 그때부터 이찬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법적 양육권은 친부에게 있으나 친부가 의사 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수환 씨가 양육 중입니다. 이름을 박찬희로 바꾼 건 아이에게 언니의 성을 붙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주민센터 직원에게 확인했습니다. 언니 성? 최 씨가 아니라 박 씨입니다. 최수환 씨는 어머니 성을 따랐고 언니 박수진 씨는 아버지 성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자매인데 성이 다릅니다. 그리고 회장님, CCTV 사진의 남자는 최수환 씨 오빠 최민준 씨가 맞습니다. 그날은 박수진 씨 기일이었고 함께 간 건물은 장례 물품 대여점이었습니다. 연도제 조화를 반납하러 간 거였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섰습니다. 모텔이 아니었어요. 장례 물품점이었습니다. 오빠와 함께 언니 기일에 조카를 안고 간 거였어요. 미혼모가 아니었습니다. 40일 된 조카를 떠맡아 혼자 키우는 이모였어요. 해명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해명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해명해봤자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고 수아는 스스로 말했었죠. 그 말이 이제야 다르게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서울이 깔려 있었어요.
조용하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차가움 속에서 12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나오려는 걸 느꼈어요. 억지로 눌렀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뜨거워지는 건 막을 수 없었어요. 나는 또 숫자로 봤어. 나이, 상황, 조건, 미혼모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걸 덮었습니다. 눈빛을 보지 않았어요. 손이 떨리는 걸 보면서도 철없다고 했습니다. 서툰 게 아니라 처음인 거였는데, 아이를 키워본 적 없는 25살이 40일 된 조카를 받아 안았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 떨리는 손의 의미를 저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훨씬 크게, 귀가 아플 만큼.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12년째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있었어요. 아내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병원에서 손으로 썼어요. 필체가 흔들렸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을 때 쓴 글씨였어요. 그래도 한자 한자 눌러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이 편지를 썼을까요? 저는 그 흔들리는 필체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갔어요. 당신이 외로울 때 판단보다 먼저 마음을 내밀어요. 그게 당신이 아직 못 배운 것 중 하나예요. 근데 늦지 않았어요. 당신은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편지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내는 저를 그렇게 봤습니다. 12년 동안 저는 그 말을 기억하면서도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직 늦지 않은 걸까요? 72살이었습니다. 늦은 것과 늦지 않은 것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저는 아직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다시 그 골목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이번엔 거짓 차림이 아니라 제 모습 그대로요. 사흘 뒤 저는 양복을 차려입고 골목에 섰습니다. 거짓 차림이 아니었어요. 정장에 넥타이, 구두는 반들반들했습니다. 지난 열이틀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옷을 입고 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변명이나 설명이 아니라 사과를 하러 가는 겁니다. 숨지 않아야 했어요. 가난한 노인으로 숨은 채로는 사과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밀었습니다. 방울이 딸랑거렸어요. 그 소리가 열이틀 동안 들었던 것과 똑같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들렸어요. 더 무겁게 울렸습니다. 수환이 고개를 들었어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노인을 보고 반사적으로 미소 지었어요. 이 여자는 누구에게나 먼저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지 할아버지에게도, 처음 보는 노인에게도. 그 웃음은 계산이 아니었어요. 타고난 것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야. 수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이 서서히 커졌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흔들렸어요. 노인의 얼굴과 정장 차림을 번갈아 봤습니다. 인식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같은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낡은 점퍼 할아버지? 그렇소. 수아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카운터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손이 하얗게 변했어요.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다리가 조금 떨렸어요. 이진수 아버지세요? 맞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찌개 끓는 소리만 났습니다. 달그락달그락. 뚝배기 뚜껑이 들썩였어요. 가게 안의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같지 않았어요. 열이틀 동안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그렇소. 왜요? 단어 하나였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배신감, 피로, 그리고 슬픔이었습니다. 화를 내는 것보다 더 무거운 한마디였어요. 저는 그 한마디 앞에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이진수였어요. 코트를 입고 헐레벌떡 뛰어온 것처럼 숨이 찼습니다. 저를 보고 굳었습니다. 수안을 봤어요. 다시 저를 봤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는데 몇 초가 채 걸리지 않았어요. 아들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설마. 그래. 열이틀이야. 아버지.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저에게 목소리를 높인 적 없는 아들이었어요. 30년을 넘게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화낼 일이었으니까요.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저는 가장 무서웠어요. 화내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겪어서 더 놀라지도 않는 눈빛이었어요. 이 여자는 이미 더 큰 것들을 견뎌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뗐습니다. 그리고 수안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72년 평생 누구 앞에도 꿇어본 적 없는 무릎이었습니다. 관절이 삐걱거렸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바지 무릎을 통해 느껴졌습니다. 아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 봤소. 용서해 주시오. 수안이 숨을 멈췄어요. 미혼모라고 단정했고 계산적이라고 의심했소. 돈을 노린다고 판단했소. 하지만 자네는 40일 된 언니의 아이를 혼자 떠맡아 키우고 있었고 부모님이 남긴 빚을 혼자 갚고 있었소. 해명도 못하고 욕도 받아내면서 그 가게를 지키고 있었소. 아무것도 모르고 판단한 건 나였소. 일어나세요. 수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못 일어나겠소. 제발요. 수안이 제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흘리지 않으려고 버티는 눈빛이었어요. 이 여자는 제 앞에서도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버팀이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저는 일어서면서 수안의 손에 실린 힘을 느꼈습니다. 가늘지만 단단한 손이었어요. 그때 안쪽 방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찬이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제게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아이는 제 앞에 서서 손에 들고 있던 블록을 내밀었습니다. 빨간 블록이었어요. 처음 그날 내밀었던 것과 같은 색이었습니다. 할배 줘. 저는 그 블록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68배 시작해서 72세가 된 지금까지 한 번도 참지 못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 눈물은 부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늦게 배운 것에 대한 눈물이었어요. 아내가 말했던 것을 이제야 배우는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찌개만 천천히 끓고 있었습니다. 달그락달그락. 뚝배기 뚜껑이 여전히 들썩였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그 온기가 가슴속까지 닿았어요. 봄이 왔습니다. 골목 안 낡은 간판이 새 것으로 바뀌었어요. 시옷자가 더 이상 기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그대로였어요. 수안네 순두부. 수안이 원했습니다. 부모님 이름이 들어간 가게예요. 바꾸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맞았으니까요. 저는 2달 후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재건축업자의 손에서 건물을 사들였어요. 협력업체 대표를 조용히 불러 경위를 물었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한성건설 개발 예정지를 미리 알고 선점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계약을 해지하고 업체 관계를 끊었어요. 그리고 수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을 때 수안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요. 저는 이런 걸 바라지 않았어요.
알고 있소. 그래서 더 하고 싶은 거요. 수아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들 진수는 수아에게 3번 더 거절당했어요. 첫 번째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찬이가 아직 어리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자신이 먼저 결정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수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달 첫째 주 일요일마다 찬이와 함께 공원에 갔어요. 아이가 먼저 손을 잡았습니다. 어른이 뒤를 따랐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 골목을 걸었어요. 평범한 노인의 차림으로요. 순두부찌개를 먹고 찬이와 블록을 쌓고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회사 직원들을 단골로 보냈어요. 골목이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는 국물을 마시다가 물었어요. 찬이 이름 왜 박찬이로 지었소? 수환이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언니 부부가 항상 말했어요. 아이를 낳으면 이름에 찬을 넣겠다고. 빛날 찬. 어두운 데서도 빛나는 사람이 되라고요. 박은 언니 친정 성이에요. 저는 엄마 성을 따랐고 언니는 아빠 성을 따랐어요. 찬이한테 언니 성을 붙여주고 싶었어요. 언니가 낳은 아이니까요. 저는 뚝배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국물이 맑았어요. 박찬이. 어두운 데서도 빛나는 사람. 네. 자네도 그래. 수환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두운 데서 빛나는 사람이야. 자네가 그런 사람이요. 수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찬이가 블록탑을 쌓다가 무너뜨렸어요.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작고 맑은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국물을 한 숟가락 떴어요. 뜨거웠습니다. 혀가 데일 만큼, 멈출 수 없을 만큼 12년 전 아내가 끓여준 국물이 이 온도였습니다. 아침마다 출근 전에 내밀던 뚝배기,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못했던 그 뚝배기. 늦은 줄 알았는데 아직 맛볼 수 있었어요. 낡은 간판 아래 작은 가게 안에서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국물이 식을 때까지, 찬이가 잠들 때까지.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어떤 것은 오래 걸려도 결국 닿습니다. 사랑도, 이해도, 용서도. 순두부찌개 한 그릇처럼 끓어오르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닿으면 뜨겁고 뜨거우면 오래 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도 끓는 순두부 한 그릇을 가족들과 드시면서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감사합니다.